다음은 친환경. 네. 여기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고 우리 네. 경제가 이걸 얼마나 또 받아 먹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화려한 조명이 우리를 네, 감싸고 있죠. 자, 이 화려한 조명은 전기 에너지로부터 그렇죠.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 전기 에너지 전체 우리나라의 공급량의 네. 몇 %를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그냥 한번 찍어봐 주세요. 한 몇 15%. 15%. 현재 우리나라가 9%예요. 9%. 9%.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표가 네. 2030년까지 네. 20%까지 끌어올리겠다. 네. 그게 우리나라의 목표예요. 그게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에요. 네. 그 내용은 참고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제가 사업. 잘 안 읽었군요. 그린 뉴딜 사업. 읽었어도 까먹을 수 있죠. 그린 뉴딜 사업이 네. 그냥 갑자기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원래부터 그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방향이었어요. 다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방향에 더 지원을 한 거예요. 좀 빨라지고 더 탄력적이어진 거죠. 네. 그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어떠냐? 공약이 뭐냐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공급량을 몇 %까지 끌어올리겠다? 100%. 100%? 바이든의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한지 실현 가능성을 제가 논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의 공약이 그러한 것이고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겠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면요.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 300만 개의 친환경 차를 의무 보급하라가 하나가 있고요.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네. 차량의 의무 판매 제도. 이게 뭐냐면요. 자동차 기업에서 혹은 뭐 판매 유통 매장에서 네. 100대 팔면 그중에 2대는 무조건 친환경 차 팔라는 뜻이에요. 비율을 정해 놓는 거예요? 예. 그거 굉장히 무섭죠. 그렇죠. 그게 제도예요. 아, 그리고 그거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 네. 그런 거를 제도화시켜서 비율을 이렇게 할당을 한다는 게 사실 이해는 잘 안 가는 건데.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원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도 개편이 필요한 거니까. 어쨌든 그걸 뒤로 하고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 친환경 산업에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게 상상이 가능하죠. 네. 그 우리나라도 이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태양광 지붕이거든요. 네. 지붕에 이 1층짜리 공장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깔아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거. 그건데 바이든 정부는요. 태양광 패널을 6억 개. 6억 개? 예, 태양광 패널을. 6억. 이해가시죠? 풍력 터빈을 네. 뭐 3만 개. 거긴 땅이 넓으니까. 뭐 이런 되긴 식으로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까먹었습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을 하겠다라는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거기에 2조 달러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가 있겠죠. 미국으로부터의 다양한 발주가 있을 텐데 바이 어메리칸이라는 컨셉에서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동을 걸 텐데 네. 물론 그러리라 하겠지만 상당 부분의 발주가 한국으로부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CS 윈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제가 뭐 친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니, 주식 시장에서는 풍력 발전 거의 대장주급. 대장주예요. 예. 네. 근데 우연히 CS 윈드가 제 대학원 동기예요, 아들이. 제가 그 결혼식에도 갔었어요. 대학원 동기. 네. 그러면 좀 오해하지 마세요. 위험해지는데. 네. 요즘 연락한 지 오래됐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 기업을 제가 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케이스를 들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하객의 한 3분의 2가 네. 유로피언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요. 예,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원래 풍력 발전 회사지만 유럽에 발주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네네.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든이 됨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풍력 터빈 같은 수요가 엄청나게 솟구칠 텐데 그럴 때 시장 장악력이 있는 기업들은 더 많은 기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 CS 윈드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동기라는 거. 그냥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뿐. 네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막으로도 네. 주의사항을 아니, 공개했습니다. 그나마 유튜브니까 이런 네네. 얘기 그럼요. 아들도 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지. 사실 뭐 제가 무슨 의미로 네.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가 엄청 걸릴 거고 예. 국내에서도 이미
기술력을 갖고 수주를 하던 기업들이 있다. 예. 그것만 잘 찾아보면 이거는 어떤 경제 전망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그 투자 전략에도 예. 녹여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얘기 더 해드릴까요? 어떤 거요? 예. 그 아들하고 한 5년 전 뭐 네. 이 정도쯤에 같이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네. 같이. 네. 예, 그 정도 사이입니다. 아 뭐야 그게? 나 되게 뭐 다른 거 기대했잖아요. 저는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정도 사이다. 예, 뭐. 같이 스킨스쿠버 하는 사이. 스킨스쿠버? CS 윈드 회장 아들이랑 스킨스쿠버 하는 사이다. 회장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사업 얘기하다가 스킨스쿠버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또 여쭤보고 싶은 예.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 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트럼프가 재선이 됐든 바이든이 됐든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나 패권 전쟁은 이것도 어떤 개인 성향이나 당의 입장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니까 이겨야 되는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당연히 중국과의 마찰은 있을 텐데 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방식도 한번 설명을 좀 완전히 해주시죠. 다르죠. 너무 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2019년 경제전망, 20년 경제전망 예. 내내 계속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로서 담았겠죠. 네, 그러겠죠. 가장 사실 중요한 현안이었어요. 코로나19 빼면 그렇죠. 코로나19 빼면 2020년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거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그 화해 얘기밖에 안 때리기라도. 했죠. 그죠? 네. 네, 그거예요. 근데 2021년 전망에는 제가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거론은 물론 되지만 네. 20가지 트렌드로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오. 왜 안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2021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거의 휴전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중장기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19로부터 이 충격으로부터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도 이 당선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치적으로 또 미중 무역 분쟁을 그러긴 했죠. 활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당선이 되든 2021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그래도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이 행정부를 이끌어 나간다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선되자마자 2021년 내내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과 싸울 여력이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큰 현안이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휴전. 네, 휴전 느낌. 그러나 2021년 하반기라든가 2022년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견지는 똑같습니다. 네. 바이든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트럼프가 너무 헤쳐났다 이거예요. 이 세계 경제를 너무 헤쳐났다. 맞아요. 아니 반장이 모범을 보여야지. 반장이 더 떠들고 있어요. 그렇지. 반장이 떠들면서 자유무역하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물론 트럼프야 보호무역주의자였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겠지만 세계 여러 조약들 자기가 탈퇴하고 다 싸우는 거예요. 한국하고도 싸웠죠. 그렇지. 한국하고도 주한미군 철수한다느니 유럽하고도 싸웠죠. 디지털세 가지고 싸웠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싸웠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트럼프 방식을 너무 싫어했어요. 트럼프 방식을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답게 네. 4년간의 미중 무역 분쟁을 1분간 요약해 봐 드릴까요? 첫 번째, 네. 한번 시간 제가 카운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로 관세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국에서 만들 일 없지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돼요. 근데 여기 관세를 25% 때리면 네. 100원짜리가 125원이 되니까 이게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죠. 뭐 이런 책은 당연히 팔리겠지만 그러겠죠. 보통의 것은 네. 안 팔리겠죠. 아, 비싸지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었대요. 관세 전쟁. 네. 두 번째 전쟁은 뭐냐면 수출 차단 전략. 이거는 자 유튜브니까 이렇게 표현할게. 일본 놈이 했던 거랑 똑같죠. 그렇죠. 우리 그래서 덕분에 쿵짝이 잘 맞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이 했던 거 똑같은 거야. 뭐 수출 차단, 예를 들어서 소재 부품 장비. 맞아요. 근데 이걸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두 가지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요약 잘했죠. 1분도 안 걸렸네. 근데 바이든은 이걸 지적해요. 왜? 관세 전쟁을 하니까 이게 미국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다. 그렇지. 결국 고립되고 제품은 비싸게 사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꼴이 되는 기본적으로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이걸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가축 농사를 짓는데 사료값이 비싸지니 농민들을 울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급 차단하라고 하니까 한일 무역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죠.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실제 지금 그때 공급 차단됐던 그 기업들 지금 재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독립했어요. 자립화했고 다른 수출 기업들을 찾았어요. 파트너를. 네. 그래서 이 기업들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덕분에 우리는 소재, 장비, 부품 국산화, 자립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상당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밸류체인이 탄탄해졌어요. 아, 고마워, 땡큐. 그렇죠. 땡큐. 네, 오케이. 근데 바이든은 이걸 지적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미국 기업 더 힘들어. 화웨이라는 거대한 큰 손한테 말이야. 이 우리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 미국 기업 얼마나 힘들게 만드냐 이거.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장벽이든 비관세 장벽이든 이런 어떤 무역전쟁스러운 보호무역 조치 같은 것들 싫어해요. 네. 이것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해요. 바이든은 전략가예요. 그런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우방국들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저질렀던 것, 여러 국제 조약들 탈퇴했던 거 다시 재가입을 해서 예. 이 WTO라든가 UN이라든가 WHO라든가 이런 국제 기구들을 협력을 해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국제 기구들을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해요. 공식적으로. 다시 예전 미국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경찰적 지위를 발동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방위비 분담하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방위비 분담하는 순간 우리 미국은 경찰이 못 된다. 반장이 안 된다. 내가 부담해 줄게. 그리고 내 말 들어. 이게 바이든식인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놓고서 내 말 따라라 이런 식으로 해야 협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협상가. 그래서 바이든은 여러 우방국들하고 엄청나게 친교체를 강화하고 네. 그리고 여러 TPP라든가 다자간 회의를 복구시키고 국제 협약을 더 강화시켜서 예를 들면 WTO를 앞세워가지고 중국의 관행을 지적해요. 네.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이거 트럼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해결해주겠다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산다. 네. 그러면 한국산에만 보조금 나올까요? 아니면 외국산에도 나올까요? 외국산에도 나오겠죠. 네, 공동적으로 나와요. 이건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산업 정책이 아니라 네. 환경 정책인 거예요. 네. 산업 보조금. 네. 이 보조금이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제도는 오로지 중국 기업한테만. 중국 기업한테. 네. 네, 전기차 살 때도 중국산에만 나와요. 네. 대표적인 예죠. 그게 WTO 체제에 안 맞는다. 공정한 무역이 아니다. 자유무역주의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그거는 보호무역 조치 수단이다. 비관세 네. 장벽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라는 두 가지. 그래서 세 번째는 인권 탄압하는 거. 홍콩이나 뭐 이런 그건 뭐 계속해서 예. 아이들 노동력으로 쓰는 문제. 이것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엔과 협상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는 거. 우리 오바마 대통령의 성장 전략이 뭐였습니까? 녹색. 예. 그린 그로스, GG였죠. 녹색 성장.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성장 기조거든요. 녹색을 강조해요. 환경을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세먼지, 중국, 나쁜 놈. 이산화탄소 저감. 위성으로 다 잡히는데 자꾸 아니라 그래.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협약을 중요시하는 게 파리 기후협약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2021년부터 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자의 약속이에요. 네. 기업들에게 이 환경 규제는 숨쉬지 말고 생산하는 거랑 비슷해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 탄소 배출 줄여나가면서 같은 단가를 맞추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일단은 규제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규제인 거야. 그런 것처럼 환경 규제가 제약이 되니 법인세 35에서 21%로 내린 이 트럼프 입장에서 환경 규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탈퇴한 거예요. 근데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해서 공식적으로 유엔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할 게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한다는, 이게 그러니까 그냥 환경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돌아가는 다 컨센서스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거 선언했는지 아세요? 왜요? 제가 21년 전망에 그렇게 할 거라고 써놨거든요. 아, 그래서 예. 바이든이 이걸 봤더니 여기에 써 있어가지고 나도 해야겠구나 하는 네, 생각을. 이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구나. 이 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게 미중무역 분쟁의 수단이 됩니다. 네. 더 중요한 거, 그린 산업의 시장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담하기 때문에 네. 다 니네들도 따라해라고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트렌드를 더 앞당겨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 그린 뉴딜 사업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듣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다자주의로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중국 압박하고 그러면 물론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업들도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언젠가는 나는 어느 편이야라고 편을 명확히 해야 될 그 선택의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는 껄끄러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둘 중에 우리가 어느 손도 놓고 싶진 않은데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질문이시고요. 줄을 서야겠죠. 아, 다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더 의존적이고 네. 안보나 국방 차원에서는 또 정치도 마찬가지 미국 편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공산당이 정권을 가져갈 이런 세계를 우리도 동의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안보, 외교, 정치 또 국방이라는 면에서 미국 편에 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을 선다면 미국 편에 줄을 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부터 경제적인 교류를 어떻게 할까?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수출을 어떻게 할까? 우리 많은 생산 기지가 중국에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 참 무거운 문제네요. 그거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쫄딱 망하고요. 아. 사드 보복 사태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건 일시적이고 짧은 일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이거는 중차대한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생산 기지를 옮기는 이런 노력들, 이런 지원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니어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거, 리쇼어링이 아니라 다른 인근의 지역으로 니어쇼어링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이런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보고 예상하고 예상하지 않고 위기를 접하면 우리 그냥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예상하고 그 상황에 걸맞게 나는 어떤 대응을 할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많은 기업들이 같이 그런 방향성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응책을 강구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네.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다자간 협력 체계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나라들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수출 대상으로 다변화할 수가 있게 돼요. 네. 대표적으로 인도와의 기회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죠. 예. RCEP이 대표적인 예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다자간 협력 체계가 확보되는 그런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어떻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나갈까? 이건 원래부터 고민했던 일인데 네. 어쨌든 이런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책을 공고해야 된다. 우리 일본이 그 전략 그 수출 차단하겠다라고 했을 때 적절히 대응해서 저는 네. 정말 현 정부가 제일 잘 대응한 게 그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히 대응해서 오히려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을 먼저 시나리오를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확하게 이제 구축을 해놓고 대응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대응할지 그런 것들을 전략들을 잘 짜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선택의 순간이 올 텐데 다만 그 일본의 경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차단했을 때는 너무 갑작스러웠잖아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 예상을 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 각 기업들, 정부들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한다면 우리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아니면 체질 자체가 네. 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네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진짜 다양한 얘기, 네.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우리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그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나와주시죠.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연 약속하고. 이럴 때 한번 섭외 약속 한번 해보고.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뵈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인사를 드리기 전에 유튜브면 항상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 네. 그 구독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 말씀 드리면 됩니까? 네네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